네, 안녕하세요. 충북 지역 학생 여러분들, 한 3년여 동안 충북 교육 도서관을 통해서 충북 지역 학생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뵈어 왔는데요. 현장에서 좋은 반응도 많이 해주시고, 멋진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책을 쓰는데 큰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감사했고요. 제가 쓴 책이 언어생활, 뉴스와 관련된 책들이었는데요. 그 주제로 학생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어떤 식으로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또 뉴스에는, 미디어에는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많이 접하는 미디어와 뉴스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니까 제 소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는 이름은 김청연이에요. 이름 예쁘죠? 네, 본명이고요. 작가로 활동 중이고요. 책도 쓰고 또 이렇게 독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신문사의 기자로 일을 해왔어요. 잡지사, 신문사 이렇게 경험을 두루 해왔는데 여러 분야 중에서 저는 출판이랑 교육 쪽 취재를 조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전업 작가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처럼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교양서를 좀 쓰고 있는 작가로 활동 중이고요. 그간 써왔던 책들을 보면 제 관심이 조금 보일 거예요. 혹시 저 녹색 책을 어디선가라도 보셨던 분 계세요? 본 것 같다. 이름을 들은 것 같다. 더 많이 알려야겠군요. 네. 저 책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쓰는 표현들 중에 좀 혐오나 차별 또는 편견이 담겨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 나와서 본 책이고요. 사실은 왜요 그 뉴스가 어때서요에도 여러분 좀 뒷편에 보면 이제 우리 미디어가 쓰는 언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런 책이고 저 책을 쓴 다음에 이게 시리즈화가 좀 됐어요. 이렇게 왜요 시리즈를 이제 함께 해보자고 편집자분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뉴스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왜 썼냐고 이제 계기를 물어보세요. 예. 오늘 그 질문하려고 했는데 작가님이 먼저 말해버렸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왜 쓰게 됐냐면 이 책은 저는 뉴스를 생산하는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생산자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인데 소비자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고 계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이 뉴스나 미디어 시장이 워낙 경쟁도 심하고 되게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혼탁해진 상황이라 모르는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은 생산자 입장에서 뉴스나 미디어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여러분 요런 거를 좀 요소들을 좀 한번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미로 좀 써보게 된 책이에요. 그리고 요 책 같은 경우는 혹시 매해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3월 8일 생일인 사람 없나요? 생일? 어떤 학교 갔더니 생일도 있고 막 개교기념일도 있고 막 이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3월 8일에 나온 책인데 38명 라임을 맞췄어. 3월 8일 38명 38명 역사 속에 우리 여성 인물들의 목소리를 한번 책으로 좀 담아보자 하는 의미로 책에 좀 담아봤어요. 세 권 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만한 어떤 책인데 다 저의 그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이 묻어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쓴 책들은 이제 문학 분야는 아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죠? 비문학. 근데 사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비문학 중에서도 또 카테고리로 하면 인문, 사회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문학은 이제 작가가 세상에 없는 주인공을 이제 창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라면 이제 비문학은 사회 현상이나 또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자 제안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어떤 관점을 갖고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뉴스에 대한 얘기 조금 준비를 했는데
크게는 이제 뉴스의 속성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혼탁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 매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멍하게 보게 되는데, 날카롭게 좀 포인트로 짚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사례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도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신문방송학이나 뭐 미디어 관련한 쪽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없어요? 아, 역시 사양산업인가요? 네. 근데 미디어 산업이 생각보다 다른 쪽 공부를 하다가 이쪽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청년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양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나 뉴스 채널은요, 크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공성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정보, 오늘 만약에 무슨 큰 나라에 큰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정보를 시민들이 뉴스나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접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공공성이 분명히 있어요. 공공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과거에는 저게 되게 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요게 조금 더 커지는 분위기긴 합니다. 자, 과거에도 상업성은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신문사나 또 텔레비전, 뭐 TV, 그 SBS, 뭐 KBS, MBC 이런 방송사나 이런 것들이 직원 수가 꽤 많아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을까요? 보통 뭘로 월급을 받을까요? 우리가 TV나 뉴스를 클릭하면서 돈을 지불하나요? 여러분, 지불하는 사람 계세요? 저도 지불하진 않아요. 네.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걸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디어 우리가 접할 때 돈을 직접 지불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월급을 받아갈까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광고.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광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가 매체가 영향력이 크면,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중요한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장이에요. 근데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 어디다 광고를 할 것 같아요? 영향력이 큰데, 적은데? 당연히, 그쵸?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광고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상업성은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 공공성보다 이게 더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체는 너무나 많아졌고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되게 어떻게 보면 뉴스 같은 것들을 생산을 많이 해내고 있어요. 유튜버들 중에도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알려주시고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업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이거 광고는 아닐까, 이런 것도 조금 면밀히 봐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이 더해졌죠. 이거 어려운 말로 이제 양면시장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내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돈은 이제 광고주 쪽에서 주죠. 나는 이 콘텐츠를 이용하기만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제 어려운 말로 양면시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 계세요?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오히려 많이 그런 거 안 계세요? 몰래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중학생들 중에 좀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뭐 게임 유튜브를 한다던가, 뭐죠? 슬라임 아세요? 슬라임? 뭐 그런 거 유튜브도 하고, 뭐 아무튼 다양한 방탈출 유튜브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다양하게 하시는데, 요즘에는요, 제가 미디어사라고 표현을 적어왔는데, 사실은 미디어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류에 많이 검증된, 많이 보는 그런 언론뿐만 아니라 사실 유튜브도 포함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앞단에서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 기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음성고등학교에 작가를 모셔야 되는데 어떤 분을 모실까? 문학을 할까? 비문학을 할까? 선택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기획이에요. 그 중에서 뉴스 쓰신 분은 모셔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이죠. 제가 이거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멋진 요리 하나를, 여러분 흑백요리사 재밌게 보셨어요? 네, 별로 재미없었어요? 요리 하나를 완성하려 할 때 이런 요리를 해야겠다, 가설을 하나 세워놓는 거죠. 우리 생선 요리를 할 건데 이번엔 찜으로 해봐야겠어. 생선찜. 생선찜에 어울리는 생선은 이거야 해서 이제 기획이 되면 취재를 하러 바다로 가죠. 그래서 취재거리를 막 낚아와요. 그래서 기사도 쓰죠. 그런 다음에 요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리가 왔는데 얘는 찜보다는 막상 이제 가져오니까 낚시를 해왔는데 탕이 낫겠어. 바꾸죠. 컨셉을.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이라는 걸 하는데요. 조금 이따 편집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편집은 여러분들 우리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요. 길게 촬영하는데 실제로 보는 건 얼마죠? 몇 시간 정도죠? 보통? 1시간? 뭐 많으면 1시간이고 1시간 안쪽이죠. 그쵸? 근데 되게 오랜 기간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편집인데, 편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나 혼자 산다라고 치면은, 같은 장소에 똑같이 갔는데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프로덕션마다 다른 완성품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돼. 여기서 박나래 씨가 친구랑 싸운 거부터 넣자.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더 유명한 또 누가 나온 걸 먼저 넣자. 앞뒤를 다 뭐예요? 구성을 바꿀 수가 있죠. 이게 편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과거에는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요 편집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여기서 인터넷에서 또 편집을 계속 반복을 해요.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왜 온라인 시대가 돼서 왜 또 편집을 계속 반복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왜 온라인 기사나 온라인에 올라온 컨텐츠는 편집을 많이 할까? 구독자나 우리 독자 같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뭔가 클릭을 유도할 만한 어휘나 이런 것들로 제목을 달거나 아니면 사진을 뭔가 다른 걸 넣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책 같은 경우는 이 판형이라고 하는데 책 크기가 좀 어때 보이세요? 커요? 작아요? 작은 편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보통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왜 크게 만들었을까요? 문제집은 왜 클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네. 제 생각에는 문제집 옆에 보면 문제 풀이할 만한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적기도 하고 아무래도 뭔가 문제풀이 옆에다가 해석 같은 거 달기 좋게 크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 의도된 거죠. 제 책 같은 경우는요, 작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학생분들이 편하게 뉴스나 뭐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편하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좀 보라는 가볍게 좀 접근하고 싶어서 작게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편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10월 11일 우리나라 10월 11일 날 되게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요? 2024년 10월 11일 우리나라 일면 뭐였을까요? 자,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수상한 날에 우리나라 신문 일면입니다. 자, 모두가 다룰 만한 일이죠. 그쵸? 모두가 일면에 다뤘고 각각 사진도 다 다르게 썼고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제목도 다 다른 구성을 취했습니다.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노벨문학상에서 그려준 되게 유명한 작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초상화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실어주기도 했고 편집을 다 다양하게 했죠. 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되게 이례적이긴 한데 이 섹션면에 워싱턴 포스트지인가 거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어디죠?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뉴스거리잖아요. 특히 더. 근데 국제적으로도 되게 주목을 많이 받음을 종이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종이신문이 많이 사라지는데 보면 참 좋지만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에게 많이 오는 매체는 온라인이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 요런 시절에는 사실은 중요도가 보였고 남들이 다루지 않은 건 이거구나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섭취할 수 있었는데 잘 사는 줄 배우 땡땡땡 안타까운 소식. 요즘에 가장 많은 경향이 바로 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 소식? 누가 뭐 예를 들면 사망을 했거나 그쵸 다쳤거나 막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사진과 함께 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딱 실린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할게요? 클릭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었는데 이 배우가 다이어트 실패. 실패해서 드레스가 안 맞는다. 뭐 안타까운 소식 이런 거였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뭐 감기 걸려 안타까운 소식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실패 안타까운 소식 이런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유형의 이제 제목인데, 이거 좀 약간 선정적일 수 있겠죠. 김땡땡과 아 땡땡이 입맞춤을 했대.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클릭했더니 뭘까요? 아, 드라마 오, 그런 거 되게 많죠, 요즘에. 그쵸? 실제로 뭐 죽었다, 뭐 사귄다 했는데 알고 보니 드라마에서. 이건요, 두 분 다 가수인데요, 듀엣했다. 아, 이러네. 막 듀엣했다. 이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본 것 중에 이 두 분 기사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거 약간 언어 파괴 같아요. 저 하트를 넣는 거 보이시죠? 하트.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트? 전 처음에 이거 해독을 하지 못했어가지고 주변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랬는데 둘이 좋아하는 사이, 연인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여서 주어는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한지민이란 배우의 연인인 최정훈 씨에게 겹경사가 터졌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건 좀 아니다. 이게 무슨 제목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클릭해 보니까 둘이 무슨 결혼하나 약간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쵸? 겹경사 뭐냐면 사귀는 게 경사고 두 번째가 뭐 이분의 가족이 또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겹경사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제목 낚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낚이시나요? 어때요? 안 낚이세요? 어떤 거에 보통 어떤 거? 최근에 낚여본 거. 본인이 낚여본 거. 들어갔는데 아니다. 사실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죠. 뭔가 어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아니야. 들어갔더니 광고야.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도요, 여러분, 내가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클릭하면? 나는 뭐 잃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큰 이득이 되죠. 그쵸? 그리고 내가 한번 클릭하면 사실은 그 비슷한 콘텐츠가 또 나에게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은 제목은요, 우리나라 이 글자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한 15자 정도로 써야 되고, 보통. 그리고 내용을 잘 요약해 주면서, 우리 왜 광고 카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적당한 수준의 끌 수 있는 그런 카피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게 이제 좋은 제목의 요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가짜뉴스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나는 가짜뉴스에 되게 작지만 피해를 본 적 있다 하신 분 계세요? 가짜뉴스? 가짜뉴스라고 하면 우리가 미디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요, 야, 얘 그랬다더라. 쟤 그랬대. 걔였대던데? 이런 것도 사실은 가짜 뉴스에 속하죠. 그렇죠? 일상에. 그래서 루머나 가십성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가짜 뉴스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백제시대 때 무왕이 됐던 그 서동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 그렇죠? 선화공주하고 자기가 혼인을 결혼하고 싶은데 애들한테 걔가 말을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화공주에 대한 루머를 계속 퍼뜨리면서 다녔고, 선화공주가 결국 집에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짜뉴스에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 나올 때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말로 하던 것들이 미디어로 이제 전파력이 세지면서 가짜뉴스의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가짜뉴스의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연예인, 유명인,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혼 막 가짜뉴스 막 이런 거 유튜버들이 막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또 백종원 씨 같은 경우 막 사망 이런 가짜뉴스 되게 많이 나와서 되게 시끄러웠죠. 이런 식으로 유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짜뉴스의 표적이 돼야 될 이유는 절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말로 걔 누구랑 사귀었대, 연예인 누구랑,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요즘에는요, 이게 온라인을 타니까 전파력도 세지고 실제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뉴스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거나 뭐 이런 것 그 직전에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뭔가 음모나 내가 더 표를 좀 획득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의도성 있게 가짜뉴스가 또 막 이렇게 살포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전쟁이나 혼란기. 우리 코로나는 사실 전 세계가 아무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쵸? 감염병이었는데, 사회적인 혼란기. 사람들이 코로나 때 마음이 보통 어땠죠?
여러분 코로나 때 처음에 어땠어요? 초창기에? 불안하죠.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걸리면 어떡하지? 물론 저도 한 2번인가 여러분들 중에도 걸려보신 분 계시죠? 걸려보고 나니까 뭐 이제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이제 감염병이고 하니까 진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이제 이용한 가짜뉴스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생겨났죠. 자, 요즘에 가짜뉴스에도 나아가서 뭐가 좀 시끄럽죠? 뭐가 시끄럽죠? 여러분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딥페이크 되게 시끄럽죠. 뭐 유명 팝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시끄러운 부분이 그거죠.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그쵸? 그래서 뭐 사진을 막 합성해가지고 유포하고 막 이런 일도 되게 많고 이런데,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 하면 일단 느낌이 어때요? 딥페이크 들으면? 가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 되게 강하죠. 그렇죠? 이게 딥러닝과 페이크 가짜,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말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여러분한테 균형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딥페이크 기술이요, 올해 한 기업인가 어디서 여러분 독립운동가 안중근이랑 그 유관순 독립운동가를 딥페이크로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되게 화제였어요. 근데 이 영상이나 이 사진 기술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교육자료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막 옛날 전투 장면인데 막 몇천 명이 막 뛰어. 자, 이런 것도 딥페이크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실감나는 어떻게 보면 영상 자료나 또 교육 자료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면이 있죠. 이 좋은 기술을 한편에서는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이 양면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뉴스나 미디어의 활용이나 비판적으로 보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환으로 이렇게 뵙는 건데, 그런 교육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뉴스나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의 가짜 컨텐츠가 많이 횡행하는 어떤 경로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웹진에 어떤 분이 기고하신 내용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첫 번째는 뉴스 이용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뭐냐면 우리 거의 휴대폰 보고 살죠, 여러분. 하루에도 안 볼 데 없죠. 네, 그쵸? 휴대폰이 굉장히 프라이빗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 검색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널인데 그 안에서 알고리즘 같은 게 작동하면서 계속 내가 선호하는 것들 안에 갇히고, 요게 맞아, 이 목소리가 맞을 거야, 이런 것들을 더 키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뉴스들이 막 너무 많은 짧은 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정보랑 이 정보가 막 섞이기도 해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종이책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이 선형적으로 뭔가 쭉 읽어나가잖아요. 다음 장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온라인 뉴스 때는 이 정보가 막 사람 머릿속에서 뒤섞여서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소금물까지 갔던, 왜 갔죠? 제가 믿고 있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공유된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지인들끼리 톡방이나 뭐 문자도 그렇고 SNS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는 경우가 되게 좁아진다고 해요,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만 신뢰하는 거예요. 얘가 준 거니까 이건 믿을 만한 컨텐츠일 거야. 하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고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에는 이거를 여러분 썼어요. 이 국제도서관 연맹에서 발표한 가짜뉴스 거르는 방법인데요. 뭐 보시면 출처, 기사 같은 거나 보시면 이 기자 이름이 제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 또 뭐 있죠? 기자 이름 다음에 보통? 그 사람이 소속된 신문사에 이메일 주소 같은 게 붙어 있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죠. 출처. 그다음 본문 읽어보기. 본문에 띄어쓰기 오타 너무 많아. 맞춤법 다 틀렸어. 이런 콘텐츠는 조금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자 잘 확인하시는 거. 그 다음에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어. 누구 죽었대. 근데 뭐 그 자세한 내막은 없고, 예를 들면 뭐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속사정 전혀 없고,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막 30년 전 뉴스인데 연예인이 뭐 이혼했다. 30년 전에 이혼했는데 이미 그 날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가끔 우리 이렇게 유명인이나 사회적 영향력 있거나 정치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로 풍자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풍자인지 악의적인 정말 이유도 없는 어떻게 보면 막 혐오나 비방인지 이걸 잘 구분하시라는 거.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에서 또 뉴스 채널에서 우리한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거 많이 주입을 해주는 표현들도 많아요. 그런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들이 없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일인데, 만약에 의심이 가면 뭐 기자한테 문의를 해보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책을 낸 이후에 국제도서관연맹에서 2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동의하는지 확인하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가짜일지 아닐지 걸을 때 다른 곳에서도 동의하는지 확인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곳. 좀 표현이 어렵죠.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여기 예를 들면 A 신문에서 이거 봤어. A 유튜브에서 봤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크로스 체크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어떤가? 다른 데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 이게 일어났나? 크로스 체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모르고 공유를 받았는데 그것도 재공유했다가 문제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기 전에 이게 정말 공유할 만한 컨텐츠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선입견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라는 책 이야기 잠깐 드렸죠. 앞부분에.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도 모르게 쓰는 차별이나 그 편견,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은 미디어 채널에서 우리에게 주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자, 제일 위에 어때 보이세요? 동의하세요? 네. 사실 누구나 잘 씻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성별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사실 제일 위에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성별 고정관념에 더해서 사실은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서 많이 은근 써요.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해서 미디어에서 받아쓰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되죠? 이 꼴? 비정상이 되죠. 그쵸?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할 말 없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지막 이 제목에서 여러분 이상한 거 혹시 보이시나요? 과감히 빨간 펜으로 고친다면, 네, 넘겨도 돼. 그냥 이대로 인쇄돼도 되겠어요? 몰카에 속았다. 허당 연예인 누구? 이상한 거 없어요? 몰카라는 단어 어때 보이세요? 몰카 뭐의 줄임말이죠? 몰래카메라. 그쵸? 몰래카메라는요, 다른 말로 원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법 촬영물이에요. 네, 우리가 몰래카메라 하면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런 표현 쓰지 말자는 얘기 많이 나와요. 몰카는 사실 찍히는 당사자가 허락받고 찍는 거 아니죠. 모르잖아요. 사실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불법 촬영물이에요. 근데 자꾸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가볍게 소비되면서 야, 나 몰카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있게 소비되고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불법 촬영물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미디어를 창작하는 거 있죠.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교육은 되게 많이 활성화돼 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디지털 기기 가지고 뭔가 만들고 막 영상 촬영하고 이런 거 잘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 함께 병행돼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앞단에 컨텐츠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곱씹어보는 그 훈련이 되어야 좋은 컨텐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에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는 미디어나 뉴스 요 테두리 안에서 그런 교육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아까 앞부분에 보여드렸죠, 이거? 매의 눈으로 뉴스나 미디어를 접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널리 이제 드리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아마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미디어나 뉴스나 이런 그 채널들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시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실은 그 매의 눈을 갖고 미디어를 하다 보면 좋은 미디어, 그리고 또 현명한 뉴스나 컨텐츠가 여러분 앞에 많이 있을 테니까 제 순기능을 잘 활용하시고 역기능이 뭔지 알고 역기능을 잘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고민을 해봤어요. 사전에 이 질문도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 되게 질문을 완결성 있게 잘 써주셔가지고 특히 더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미디어의 속성 중에 공공성이랑 옆에 뭐가 또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상업성, 맞아요. 근데 이 상업성이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적인 뉴스 환경은 저는 이 뭐 상업성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상업성을 제대로 알고 견제할 수 있는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들, 이 독자나 컨텐츠 소비자들이 훨씬 좀 더 영향력이 좀 세지는 게 뉴스 환경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매체들은요, 독자 편집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려가지고 독자들한테 냉정한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독자 의견을 수렴하고 따가운 비판 같은 것도 수렴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독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영역이 조금 더 커지면 아무래도 이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해외 우리나라 언론과 해외 언론 무슨 박사나 막 교수는 아니어서 해외 언론 환경을 다는 모르는데, 이제 전반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선진국들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언론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라고 하는 이 그 운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주체,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쪽 그 나라들에는 그런 영향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고, 그래서 기자들이나 이제 언론인들이나 또 미디어를 운영하는 곳에서 좀 제대로 된 좋은 정보나 또 관점이 괜찮은 좋은 뉴스 같은 것들을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열려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도 보고 올라오다가 여기 충북일보인가, 그쵸? 건물이 지도에 보였는데, 어쨌건 지역 그 매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 지역의 매체들을 어떻게라도 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되게 큰 언론사들도 많지만 이렇게 지역의 소식들을 전하는 신문이나 방송사들도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긴 시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